고전, 명수필, 깨달음을 주는 옛 이야기, 사양매를 잘 다루는 노인 외 9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전, 명수필, 어미 잃은 닭의 우애. 내가 암탉 한 마리를 길렀는데 성질이 매우 자애로웠다. 어미 닭은 달걀 하나를 부화시켜 그 병아리가 어느 정도 자라자 이어 다른 달걀들을 부화시켜 키우면서 먼저 번 병아리와 함께 모기를 먹였다. 큰 병아리 몸에는 깃이 생겼고 어린 병아리들은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미 닭이 들짐승의 모기가 됐고 크게 자란 병아리는 잡혀갔다. 그나마 다행으로 큰 병아리가 용케 도망쳤으나 머리와 날개 축지에 털이 다 빠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어 모이도 제대로 쪼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병아리 떼는 삐약삐약하며 몹시 애달프게 어미를 찾았다. 병아리들이 울어대며 어미를 찾는 모습이 몹시 가련했다. 상처 입은 암컷 병아리는 아파서 앉은 채 물끄러미 병아리 떼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암컷은 자신의 상처가 조금 낫자마자 병아리 떼를 불러 품어주었다. 그걸 보고 집안 사람들은 처음엔 우연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암컷은 모기를 얻으면 병아리 떼를 반드시 불렀고 꼭꼭꼭 어미닭 소리를 내며 뜰을 떠나지 않았으며 다른 짐승이 다가오면 깃을 펼쳐 혹시 모를 위협을 막아주었다. 예컨대 조금 몸이 컸을 뿐이지만 어미처럼 행동했다. 또 어쩌다 서로 떨어지게 되면 허둥지둥 황급히 찾아다니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처럼 암컷이 크고 작은 일마다 챙겨주고 병아리 떼가 따르는 모습이 마치 어미와 새끼 같았다. 그뿐만 아니라 암컷은 짐승의 해코지를 막기 위해 일부러 사람을 가까이 했으며 툭 불거져 나와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처마 밑에서 감시하며 불안한 잠을 잤다. 때마침 장마가 계속되자 암컷은 양날개로 병아리들을 덮어 비에 젖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암컷 몸이 작은 데다 다리마저 짧아 굽힐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암컷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병아리들의 몸이 빗물에 젖지 않게끔 감싸주며 밤을 꼬박 새웠다.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암컷이 이러기를 여름부터 가을까지 변함없으니 보는 사람마다 감동하고 탐복했다. 나는 닭의 의로움을 기리는 뜻에서 우에 있는 닭이란 의미로 우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서로 타이르고 주의 주며 이렇게 말했다. 저 우개를 보아라. 우개를. 그러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기에 설령 볕단에 곡식을 쪼아도 차마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암컷을 신뢰하고 아껴주었다. 마침내 병아리는 쑥쑥 자라 주먹만큼 커졌으나 우개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개는 변함없이 모기를 구해서 병아리들에게 먹이고 덮어주기에 힘썼다. 그러는 사이 정작 우개 자신은 병이 들었다. 사람들은 밤새 이슬을 맞아가며 병아리 기르기에 애쓴 노고 때문이라고 여겨 우개를 더욱 가엾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들짐승이 몰래 엿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우개를 물어 달아났다. 닭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란 집안 사람들이 허겁지겁 쫓아갔으나 끝내 놓쳤고 고작 산길에 흩어져 있는 꺾이고 부러진 깃털만 찾아냈을 뿐이었다. 나는 마침 외출했다 돌아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하마터면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다. 울음을 힘겹게 참으면서 나는 우개의 자네라도 찾으려 여기저기 두루 살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겨우 산길에 떨어진 깃털 몇 개를 주워 모아 상자에 넣은 다음 산에 묻어주었다. 그런 뒤 우개의 행적을 기리는 뜻에서 그 무덤을 우개총이라 했다. 자고로 사물에도 본성이 발현될 한 가닥 길은 통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까마귀가 자식 노릇을 하고 울벌이 신하 노릇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울벌은 본래 무리를 떠날 수 없으므로 이해를 함께한다. 까마귀도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이에 비해 우애의 도리에 이르러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우애란 부모 심정으로 미루어 형제에 미치는 감정으로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물며 동물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대체로 사람들은 선배에게 인도받거나 풍속을 본받아 착한 일을 행한다. 혹은 명성을 위하여 가식으로 외양만 꾸미는 이도 있으나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애는 누구에게 배우고 누가 가르쳐 주었단 말인가? 또 무엇을 위해 가식으로 했겠는가 말이다. 인간의 행실은 본래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두루 알고 널리 행함은 어린아이에게 요구할 수 없고 행하더라도 시종여일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우개는 자기 몸이 병아리를 채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보다 어린 병아리 떼를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내가 듣기로 나면서 이치를 알고 본성을 실천하는 자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우개는 날짐승임에도 사람의 행실을 했으니 이는 형태에 구애받지 않은 일이요 성자의 행동 아닌가. 우개는 공을 세우고도 몸이 주고 보온을 받지 못했으니 그 이치는 이미 통달했으나 운수를 각박하게 만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개의 죽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든 짐승이든 만물의 이치는 비슷한 법이다. 이에 길가에 무덤을 만들어 오가는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우개의 행동을 기억하고자 기록으로 남긴다. 이 내용은 성호 이익이 쓴 우개전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은 과거에 합격했으나 형이 당쟁으로 희생된 후 관직을 버리고 학문 연구와 후학교육에 전념하여 성호학파를 형성했습니다. 안정복, 윤동규, 신우담, 이중환 등을 배출했고 체제공과 정약용 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와 동류이다. 고전, 명수필, 선비가 겪은 까치와 올빼미 기륭. 예나 지금이나 행운 혹은 불행에 관련된 미신적인 신앙 관습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속신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반드시 행하거나 거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볍게 참고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정도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조선 중엽 문장가 유몽이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당시 미신 풍속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불행한 재앙 뒤에 행복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와는 반대로 행복한 순간에 뒤이어 불길한 재앙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기륭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거늘 어찌 사람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랴. 우리 속담에 따르면 까치가 와서 남쪽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면 반드시 영화가 있으나 흉한 새가 집에 와서 깃들이면 반드시 재앙을 입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들을 항상 웃어넘겼다. 내가 한양 청파에 살던 때 일이다. 어느 날 까치가 날아와서 우리 집 남쪽 나뭇가지에 둥지를 지었다.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 모두 나에게 과거에 급제할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의 과거에서 나는 떨어지고 처형의 사이가 과연 급제했다. 가문으로 넓혀보면 절반쯤 맞은 셈이다. 그 뒤 다른 까치가 날아와 또 우리 집 나무에 둥지를 틀었다. 그해 봄에 나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사마시에 합격했다. 얼마 후 또 그 나무에 다른 까치가 날아와 둥지를 지었는데 그 해에 나는 드디어 문과에 급제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까치가 행운의 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흘려들었다. 내가 전라도
흥량에 살던 때 일이다. 가치 한 마리가 날아와 우리 집 남쪽 언덕 높다란 나무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자 일가 사람들이 모두 우리 집에 반드시 영화가 있으리라면서 나를 축하해 줬다. 그 해에 과연 나는 가선에 승진했고 호송은에 관계됐다. 내가 다시 한양 명례방에 있을 때 우리 집 남쪽에 있는 보드나무에 가치가 또 와서 둥지를 지었다. 그 해에 나와 한 집에 있던 일가 사람이 무과에 합격했다. 그 이듬해에 또 다른 가치가 날아와 그 가지에 집을 지었는데 그 해에 계집종의 남편 포수가 무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이 두 해 동안에 정작 나는 벼슬에서 멀어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고 게다가 우환까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속담에 올빼미가 집에 나타나면 반드시 화재가 생긴다고 한다. 내가 잠시 명례방 집에 있을 때 이웃집을 별방으로 쓰고 있었다. 별방은 첩이 머무는 집을 이루는 말이다. 내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가동들이 밖에서 왁자지껄했다. 가동은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어린 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밖이 시끄러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는 말이 돌아왔다.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서 나가보았더니 어디선가 올빼미가 날아와서 대들보 위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내가 지팡이로 툭 건드렸더니 그 올빼미가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큰집 사랑채에 불이 크게 났다. 소식을 들은 임금께서 전교를 내려 금화사의 부주의를 꾸짖기까지 했다. 금화사는 궁성과 관아, 각 방의 화재 예방 및 진압을 맡은 관아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에 경기도 가평에 산지를 구해서 장사 지냈다. 제사를 지내는 중에 벼랑간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계집종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상주는 요망스러운 일로 여겨서 그 종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그 종은 산기슭에 불똥을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상가들이 온통 모두 타버렸다. 불은 무덤 가까이에 지은 묘막과 장례에 참여한 회장꾼들이 있는 곳까지 왔다. 또 어느 날은 올빼미가 대낮에 민가에 날아와 사람에게 덤볐다. 놀란 가동들이 그 새를 잡아 나에게 베면서 무슨 짐승이냐고 묻기에 올빼미라고 알려주면서 전일 경험이 있는 까닭에 그날은 특별히 불조심을 시켰다. 그러나 그 밤에 또 불이 나서 이웃집이 절반이나 타버렸다. 명례방 별가 동쪽에 부엉이 2마리가 날아와 울다가 교미했다. 이를 본 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재앙이 있겠다며 조심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나는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가 곧 2조 참판으로 옮겼고 그 뒤 4년 만에 벼슬이 바뀌었다. 이런 일로 보면 가치나 올빼미는 모두 같은 새 종류인데도 혹은 영화를 알려주고 혹은 욕볼 것을 알려주며 어느 때는 재앙이 되고 어느 때는 복을 불러준다. 이처럼 제멋대로인데 흰 송아지와 새옹지마의 길흉을 어찌 사람이 짐작할 수 있으랴. 고전 명수필 할아버지의 진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묵제이문건이 1551년부터 1566년까지 16년간 쓴 양아록입니다. 이 책은 양육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가 어찌하여 육아일기를 썼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중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나이 73인 병인년 4월 초나온날 손자 습길에게 글을 읽으며 스스로 배워서 익히라고 일렀지만 게으름을 피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해질 무렵 등잔에 불을 밝히고 직접 가르쳤다. 중국 송나라 학자 사마광이 다음과 같이 논한 대목이 있었다. 한나라의 정치는 옛날에 미치지 못한 곳에서 끝났다. 나는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말인즉 한나라의 정치가 끝내 옛날 하, 은, 주 세 나라의 정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뜻이니라. 그러자 숙길이 곧바로 대꾸했다. 그게 아니라 한나라의 정치는 끝까지 옛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재차 내 견해가 옳다고 말했으나 손자는 성질을 부리며 자기 해석이 옳다고 주장했다. 나는 해석 순서에 맞춰 멸망의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건만 손자는 해석 순서를 배우려 하지 않고 제멋대로 속뜻을 풀이해 끝까지라고 우긴 것이다. 너무 답답해서 밤이 깊도록 그에 대해 가르쳤다. 하지만 손자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더니 화까지 내며 분하다는 듯이 말했다. 제가 풀이한 대로 끝났다를 끝까지로 풀이해야 한나라의 정치 수준이 많이 뒤떨어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가르침을 포기하고 책을 밀쳐놓은 채 대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늙은 아내에게 간밤에 일을 말한 후 손자의 잘못을 깨우쳐 줘야겠다고 말했다. 손자를 불러 앞에 엎드리게 하고 말 부릴 때 쓰는 채찍 손잡이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30대쯤 때렸다. 손자가 아각 소리 지르며 아프다고 하기에 매질을 멈추었다. 또 열흘날 밤에도 손자가 도무지 글을 읽으며 익히려고 하지 않아 꾸짖고 그 이유를 말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손자는 공부 안 한 사정을 답하지 않고 베개 위에 엎드려 마냥 침묵을 지켰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대가지로 손자의 등과 볼기짝을 마구 때렸다. 그랬더니 손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하며 괴로워하기에 매질을 그만두었다. 열아홉의 날에도 손자에게 책을 살펴보고 학문을 익히도록 타일렀으나 역시 따르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화를 내며 짚고 있던 지팡이로 사정없이 손자의 종아리를 때렸다. 그 바람에 손자가 놀이개로 차고 있던 장난감 나무칼이 지팡이에 맞아 부러졌다. 이제 다시금 그 일을 생각해 본다. 어렸을 때는 손자를 늘 어여삐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차마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손자에게 글을 가르칠 때는 내가 어찌하여 성급하게 화내고 자애롭지 못한지 모르겠다. 어질지 못한 이 하나비의 난폭함을 진심으로 경계한다. 그렇지만 손자가 워낙 게으름을 피워 날마다 책을 익히는 분량이 고작 몇 장에 불과하다. 내가 30번 읽으라고 권하면 손자는 따르지 않고 15번이나 10번 정도에서 그만둔다. 아무리 그의 뜻을 잘 생각하며 읽으라고 일러도 손자는 끝끝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할아비와 손자가 함께 같은 잘못을 반복하니 반드시 내가 죽은 후에야 멈추리라. 진심으로 손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읊는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학문을 완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잘못 이해할까 걱정되어 뜻을 풀어줄 때 반드시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었건만 손자는 어찌하여 가끔 황당한 말로 대드는가. 앞으로 누가 날마다 가르쳐서 익히게 해주겠는가. 손자가 뉘우쳐서 이전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면 인륜을 따라서 내 은혜를 갚는 것이리라. 이 글을 쓴 이문건은 여기서 기록을 멈췄고 이듬해 만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문건은 육아 일기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비극적인 가족사에 있습니다. 이문건의 집안은 고려 말엽부터 조선 중엽에 이르기까지 여러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이지만 1519년 기묘사화 때 스승 조광조가 사약을 받으면서 이문건 집안도 몰락했습니다. 또한 이문건은 자식을 6 낳았으나 대부분 전염병으로 죽었고 간신히 살아난 아들 예호는 내내 병치레에 시달리다가 나이 40살에 죽었습니다. 당시 나이 7살이었던 손자 숙길은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했고 이후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은곤이 마지막으로 양아록을 쓸 때 손자 숙길의 나이 만 15세였으니 곧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일기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한편 유배지에서 손자가 태어난 날 임은곤은 성장하면 길하라는 바람으로 숙길이라 지었다가 나중에 상가지를 집어 점을 치니 5번 중 4번이나 수봉으로 나왔기에 수봉으로 개명했습니다. 이 수봉은 비록 할아버지 희망대로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고 조정에서 공을 치하하려 하자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양했습니다. 고전, 명수필, 양반다리를 못하는 양반의 고민. 이른바 양반다리는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그 위에 폭에 얹고 앉은 자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불가의 결가부좌에서 유래됐으며 석가모니는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얹은 다음 왼발을 오른 허벅지 위에 얹어 앉는 자세로 득도했기에 불좌, 열애좌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에는 결가부좌를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겼으며 줄여서 가부좌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 불교는 탄압을 받았으나 가부좌보다 덜 힘든 자세, 즉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려 안쪽으로 교차시켜 양발을 반대쪽 다리의 무릎 아래에 위치시키는 양반다리가 똑바로 앉는 자세란 뜻의 정자로 여겨지고 양반이 앉는 자세라 하여 양반다리로 불리며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의 모든 선비는 그렇게 앉았지만 그렇지 못한 선비도 있었으니 다음은 그 기록입니다. 광대들의 놀이는 지극히 미천한 자들의 기회이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지극히 어렵다.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그들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여 그 방도를 터득한 결과다. 그렇지만 옥과 밥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정성 쌓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는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군자가 갖추어야 할 9가지 몸가짐 중에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를 거론하지 않았으니 양반다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까닭이다. 앞서 말했듯 미천한 광대들은 여러 사람이 지극히 어렵게 여기는 바도 능히 할 수 있지만 나는 온 세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양반다리로 앉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어떤 이는 내게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했다. 하루에 되지 않으면 이틀 하고 이틀 해봐도 되지 않으면 사흘도 했다. 그랬건만 열흘을 넘어 20날을 연습했으나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혹자는 내게 그 방도를 터득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러 가지로 그 방도를 찾아보았다. 왼발을 오른발에 올려놓으면 오른발이 저렸고 오른발을 왼발에 올려놓으면 왼발이 저렸다. 발을 포개기만 하면 한쪽 다리가 저리기에 잠시 발을 포개지 않으니 양쪽 발 모두 저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연습을 하지 않은 잘못이 아니요 방도를 구하지 않은 잘못도 아니었으니 바로 병이 문제다. 내 귀는 온 세상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내 눈은 온 세상의 색을 다 볼 수 있으며 내 입은 온 세상의 말을 다 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은 온 세상의 사물을 다 분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리만 남들과 다르다. 하지만 진실로 도를 얻는다면 양반다리로 앉지 못하더라도 성현이 되기에 방해될 게 뭐가 있겠는가? 혹은 진실로 도를 얻지 못한다면 양반다리를 잘하더라도 장차 이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에 나는 마음과 입과 귀와 눈이 온전함을 다행으로 여기고 다리가 저린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바깥 용모를 바르게 하는 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갔을 씀에 있어서 뒤로 젖히면 오만해지고 앞으로 구부리면 거칠어지며 옆으로 기울이면 삐딱해지고 똑바로 하면 단정해진다. 갓은 하나의 사물일 뿐이지만 구부리고 젖히고 기울이고 똑바로 하기에 따라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앉고 눕고 일어나고 멈추고 하는 큰일은 말해 무엇하랴. 하여 내가 양반다리를 하지 못함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성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옷과 밥을 구하고자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같은 맥락에서 끝내 내 신체의 병을 탓하여 양반다리를 할 수 없음을 편하게 여긴다면 광대들이 정성을 모아 기회를 부리는 것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로써 경계를 삼는다. 이 글을 쓴 선비 이름은 홍낙명입니다. 그는 1754년 급제한 후 1766년 대사성과 1773년 대사원을 지내고 1778년 형조 판서를 거쳐 이듬해 병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홍낙명은 문학에도 뛰어나 좋은 글을 많이 남겼지만 늘 양반다리를 하지 못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다리 구조로 인해 양반다리를 할 수 없노라 판단하고 포기했습니다. 한편 원돌로 대표되는 좌식 문화권인 한국에서 양반다리는 보편적인 자세이지만 다리를 오므리는 동작이나 인체구조 문제로 인해 양반다리로 앉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식 문화권인 서양인의 몸은 한국인보다 골반 관절의 움직임이 더 좁기에 양반다리로 앉기 힘들며 입식 문화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인도 양반다리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전, 명수필, 뇌물 먹은 검정소, 용재, 성현. 털 빛깔이 검은 검정소는 예전에 제주도에서 많이 길렀으며 해마다 임금에게 진상할 정도로 고기질이 뛰어났습니다. 나라의 큰 제사에 검정소를 바칠 정도였고 전생소에서 제물용 가축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전생소는 제향에 쓸 소, 양, 돼지 따위를 맡아 관리한 관아입니다. 조선 정기학자 용재 성현은 제물을 관리하는 전생소를 둘러싸고 일어난 뇌물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종묘사직 제사에 검은 소를 희생으로 바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도이다. 그런데 희생에 알맞은 소가 드물고 완전하게 털이 검은 소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조정에서는 전생소를 설치하여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게 하고 만일 희생에 알맞은 소를 바치는 자가 있으면 소값으로 말 3마리를 보상해 주었다. 이 때문에 그 차익을 노리고 비싼 값으로 검은 소를 산 후 권세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청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사에 쓸 소를 계약하는 날이 되면 자신의 소를 바치려고 사람들이 볼때같이 모여들어 관청 문 앞은 시장처럼 북적거렸다. 그렇지만 필요한 소는 한 마리뿐이므로 여러 가운데 한 사람만 소를 바칠 수 있었다. 용산 땅에 어느 높은 벼슬아치는 좋은 말이 없어 늘 근심하다가 배 20필로 검정소를 한 마리 샀다. 온몸이 칠흑처럼 검고 키가 한 길이나 되는 놈이었다. 소를 잘 기르는 사람에게 맡겨 키우게 하면서 사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한 해 겨울을 부지런히 먹이고 나니 크고 살이 올라 상등품 희생소가 되었다. 그 소를 전생서 관원에게 보였더니 매우 훌륭하다고 평하였다. 고관은 기뻐하며 이제 뜻한 바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전생소의 제조가 관사에 앉아서 소를 고를 때였다. 제조는 관아의 우두머리인데 한 소년이 편지를 올리며 제조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알리고는 잠시 물러났다가 이내 술을 갖고 와서 소를 맡은 담당자와 소우리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윽고 전생서 관원이 들어와서 먼저 고관의 소를 들여오게 하였다. 제조가 소를 맡은 담당자를 돌아보며 어떠냐고 묻자 담당자가 이렇게 답했다. 소의 몸집이 크기는 해도 병이 들었으니 희생에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제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소년이 소를 몰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소는 작고 비쩍 말랐으나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소가 비록 작아도 달포쯤 잘 먹이면 희생으로 쓸만합니다. 제조가 웃으며
그 소를 받기로 하고 장부에 적었다. 관원이 항의했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고관이 몹시 실망하여 검정소를 도로 팔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한 입처럼 말했다. 소가 병이 들어 퇴짜 맞았으니 기생에도 쓰지 못하며 농사에도 적합하지 않으니 사서 어디에 쓰겠소. 고관은 여러 날 지나도록 퇴짜 맞은 소를 팔지 못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방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일에 대해 영제 성녀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무릇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쓰이는 희생소는 신하된 자라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제조는 조정에서 함께 표술하는 처지로서 간사한 사람의 총탁을 따르고 고관의 정당한 말을 듣지 않았으며 받아서는 안 되는 소를 받고 물리쳐서는 안 되는 소를 물리쳤다. 이는 나쁜 풍습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업신여기며 경건한 마음을 저버리는 짓이다. 대체로 군자와 소인이 송사하면 군자는 사리에 맞아도 대부분 지고 사리에 맞지 않는 소인이 오히려 이긴다. 이런 일은 모두 뇌물 탓이다. 춘추시대 위나라 정치가 왕성가는 말하길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가까이 있는 실무자에게 아첨하는 편이 낫다. 라고 했는데 옛사람 말이 빈말이 아니다. 고전, 명수필, 못난이 괴물. 큰 산 깊은 곳 작은 연못에 못난이 괴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꼼지락꼼지락 느릿느릿 움직였으며 날개 없이도 날아다닐 수 있었고 발 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못에 웅크려 숨어 지내는 데다 특이한 몸과 굼뜬 행동 때문에 툭하면 가치나 다람쥐 같은 동물들로부터 못난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놈. 너는 못난이야. 이상한 못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날이 계속되자 울적해진 괴물은 어느 날 문득 답답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조물주가 만든 생명체가 셀 수 없이 많건만 왜 나만 못난이로 만들어서 놀림을 받게 했을까? 괴물은 자신의 꼴을 못마땅해 하다가 잠시 뒤 뭔가 깨닫고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아니야. 조물주가 생명체를 만들 때 어떤 것이든 차별할 리 없어. 하늘을 나는 봉황이나 산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기린 혹은 비를 뿌리는 용도 알고 보면 하늘이 길러낸 동물이잖아. 저마다 쓰임새가 있는 거지. 어린 새싹이 오래 지나면 큰 나무가 될 때, 비록 지금 나는 작은 연못에 있는 존재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훗날 반드시 세상에 쓰일 날이 있을 거야. 그리하여 괴물은 작은 못 속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웬걸 못의 물이 차츰 마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괴물은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게 됐고 물이 없어서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괴물은 숨을 몰아쉬며 탄식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죽는 게 참으로 애석하네.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괴물은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괴물은 혹여 애처로이 슬피 울면 그 소리를 가엾게 여겨 인정 많은 누군가 나타나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한이 가득한 소리로 여러 날 동안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봉황은 그 소리가 듣기 싫다며 멀리 사라졌고 기린도 괴물의 볼품없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황과 기린이 괴물을 도와주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괴물과 같은 부류가 아니어서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못난이 괴물이 메말라진 작은 못에서 지내는 고통을 알 수 없는 까닭입니다. 괴물이 끝났다고 체념했을 때 그의 슬프고 서러운 울음이 하늘 깊은 못에 사는 용에게 전달됐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살펴본 용은 괴물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은 즉각 구름을 뭉게뭉게 모아 넉넉하게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내린 비는 괴물이 있는 작은 못에 물을 넘치게 했고 깊은 못으로
이어졌습니다. 괴물은 거센 물길을 따라 깊은 못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넓은 곳에서 비로소 용트림하며 하늘로 올라가 마침내 용이 되었습니다. 못난이 괴물은 용이 된 후 가뭄이 들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서 비를 내려 만물을 살려냈습니다. 덕분에 온 세상의 동물들은 물론 사람들도 걱정 없이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숲속 나무와 풀, 그리고 인간이 들판에 심은 곡식도 잘 자랐습니다. 예전에 못난이 괴물을 놀렸던 까치와 다람쥐, 고통을 외면했던 기린과 봉황도 모두 혜택을 누렸으나 용의 덕택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이치를 꿰뚫은 한 군자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목을 캔 뒤에야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무서움을 이해하게 되고 바다로 들어가 진주를 캐본 후에야 깊은 물속의 두려움을 알게 된다. 그 괴물이 작은 못에서 괴로워할 때 기린과 봉황이 어찌 하늘못에 사는 용만큼 인정 없었겠는가? 괴물에게 인정을 베풀지 못했던 것은 작은 못에 사는 고통을 몰라서였고 또 구해줄 방법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 하늘못의 용은 어찌 기린이나 봉황보다 특별히 어질고 인정이 많았겠는가?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던 괴물을 구해준 용은 자신이 작은 못에 살다가 그 꿈을 이루었기에 괴물의 고통을 매우 잘 알았던 것이리라. 만약 괴물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구해줄 방법이 있음에도 용이 끝까지 괴물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하늘로부터 따끔하게 꾸중받고 처벌받았을 것이다. 못난이 괴물이 기린과 봉황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누구도 그의 재능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하늘은 못난이 괴물에게 장차 온 세상에 비를 내려주는 큰 임무를 맡기고자 처음에는 힘겹게 했고 큰 아픔까지 주었다. 괴물은 힘들고 모진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큰 뜻을 품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 뜻을 가진 자는 끝내 그 꿈을 이룬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15세기에 활동한 조선 정기 유학자 최충성의 잡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최충성은 산속에서 책 읽기를 즐겨 아우를 산당이라 했는데 이 잡설은 당나라 문장가 유종원의 제인전에 착안한 작품입니다. 제인전은 목재에 비유하여 국가인재, 육성을 설파한 내용입니다. 한편 최충성은 급제의 뜻을 펼치고자 했지만 병약한 몸으로 인해 33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사냥매를 잘 다루는 노인. 매는 맹금류로 사육하기 힘들다. 세상에서 매를 사육하는 자들은 길어야 3, 4년을 기르고 짧으면 1, 2년을 기르며 심지어는 두세 달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매가 달아나거나 죽거나 하여 오래 사육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노인은 매를 35년이나 사육했음에도 그 매가 죽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에 매를 기르는 어떤 자가 그 노인에게 가서 물었다. 매를 사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인이 매를 사육해봤지만 길어야 3, 4년이고 짧으면 1,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매 한 마리를 35년이나 무탈하게 기르고 있다는데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노인이 답했다. 나는 매를 기르는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네. 그러니 그대에게 무엇을 알려주겠는가? 그렇지만 그대가 굳이 찾아와 질문하니 숨기지 않겠네. 들어보게나. 이렇게 말한 노인이 밝힌 매의 특성과 사육 비결은 다음과 같았다. 맹금류인 매는 장백산 기슭에서 태어나 독림산 벼랑에서 성장하여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매는 살림을 가까이 하려는 본성과 창공을 날고자 하는 의지를 태생적으로 지녔기에 잡아서 기르기가 무척 어렵다. 옹졸해서 키우기 쉬운 닭이나 오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매를 잡는 일부터가 번거롭다. 사냥꾼은 그물을 쳐놓고 언제 올지 모를 매가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이윽고 매가 그물코에 걸리면 끈으로 매의 몸을 잡아묶고 가죽으로 된 팔찌에 올려놓고
모기를 조금씩 준다. 낮에는 팔뚝에 올려놓고 밤에는 등불을 켜놓고 기르면서 가까이 날릴 때는 노끈으로 다리를 묶어서 시험해 본다. 좀 길들여졌다 싶으면 멀리 날리면서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도록 만든다. 상아, 녹각, 쇠방울로 매의 자태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쥐, 비둘기, 닭, 참새로 배를 채워준다. 그리하여 조금씩 조금씩 사람과 가까워지게 한 뒤 굶기기도 하고 물을 주지 않기도 하면서 길들여 그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게 만든다. 그리하여 매의 살림에 대한 본성을 틀어막아 사람에게 양육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고 창공을 날고자 하는 의지를 있게 만들어 사람의 손에 길이 들도록 한다. 30일쯤 되면 매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50일쯤 되면 서로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매의 살림에 대한 본성은 변함이 없고 창공을 날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며 뭔가 매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동안 길러준 일을 돌아보지 않고 무엇인가 기운을 충동시키면 그동안 훈련받은 일을 생각지 않게 된다. 무릇 바람은 만물을 움직이는데 새는 바람을 좋아한다. 매는 날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날아서 바람을 만나면 그 기운이 바야흐로 솟아나서 스스로 멈출 수 없다. 한 번 날면 마음이 흡족해지고 두 번 날면 자유자재로 날고 세 번 날면 구속을 벗어나 구름을 가로질러 하늘 끝까지 올라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노인은 창문 아래에 깃발을 세워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깃발을 살펴서 바람이 불면 결코 매를 날리지 않는다고 했다. 무릇 저녁은 만물이 슬퍼하는 바이고 살림은 새가 돌아가는 것이다. 해가 져서 산이 어두워지면 온갖 새들은 숲에 있는 보금자리로 들어간다. 서로 짝을 부르고 암수가 호응하여 높고 낮은 울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는데 집에서 기르는 매가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느낌이 이로 방황하고 주저하다 동쪽 서쪽 돌아보고는 마침내 달아나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은 산 아래로 해가 기울면 역시 매를 풀어놓지 않는다고 했다. 물은 매는 맹금이지만 그 혈맥과 근골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 몸을 너무 힘들게 하면 고단해지고 정신도 너무 사용하면 피폐해진다. 매는 꽁과 크기가 비슷하고 그 힘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매가 꽁을 쫓아날면 혈맥이 동요되고 발톱으로 쳐서 꽁을 잡으면 근골이 피폐해진다. 공 한 마리를 잡을 때는 힘이 왕성하지만 두 마리를 잡으면 힘이 쇠해지고 세 마리를 잡으면 힘이 고갈된다. 힘이 고갈되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죽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를 이용해 사냥하는 사람들은 이를 경계하기는커녕 공을 탐내고 많이 잡음을 자랑하고자 매의 힘이 약해졌는데도 사냥을 계속시켜 4마리, 5마리, 심지어 10마리까지 잡게 한다. 이하여 매가 더 약해지고 기력이 더 고갈되면 치솟거나 빠르게 날 수 없게 된다. 매는 숲에 부딪혀 날개가 찢어지고 바위에 충돌하여 허리가 부러지는 낭패를 당하여 허무하게 죽고 만다. 하여 노인은 꽁을 3마리 잡으면 매를 날리지 않는다고 했다. 물은 매가 도망가게 되는 길이 2가지이고 죽게 되는 길이 2가지인데 노인은 이 4가지를 조심하며 철저히 잘 지킨 덕분에 35년 동안 매가 죽지 않고 달아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노인이 이렇듯 자세히 설명해주자 질문한 사람은 공손히 절하여 예를 나타내고 나오면서 말했다. 선생의 가르침을 삼가 잘 되었습니다. 어떤 군자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겨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은 현자인가? 현자이지만 매잡이에 은둔한 사람인가? 호기심이 생긴 군자는 직접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다. 매를 기르는 비결에 관한 선생의 조리 있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제가 단견이라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감히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 말에 매잡이 노인이 겸손하게 답했다. 나는 매를 직업적으로 기르는 사람이라 단지 매에 관해서 알 뿐이니
어찌 다른 것에 관하여 알겠소. 그럼에도 군자가 다시 가르침을 청하자 노인이 그 청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유학을 공부했기에 훌륭한 선생들, 문하에서 논일었고 고금의 인물 전기를 대략 들었지요. 그때 배운 전기의 내용을 가지고 고찰해 보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노인은 중국 제왕들의 직본 과정을 매사냥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스스로 사냥하는 방법을 안다고 자부한 한고조는 진나라와 초나라를 과연 사냥했다. 이에 비해 한신과 경포는 모두 매처럼 하늘에 지속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을 뿐 사냥법을 제대로 몰랐다. 한신은 재를 바람으로 삼았고 경포는 회남을 살림으로 삼았는데 한고조를 경계하지 못했다. 결국 한신은 재 때문에 망했고 경포 역시 회남 때문에 망했다. 진소왕도 일찍이 6나라를 사냥했다. 반면에 백기는 장평의 높지 않은 성벽에서 힘을 다해 싸워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그리 두에서 자살해야만 했다. 한무제도 역시 흉노를 사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릉이 중계산에서 흉노가 굴려 떨어뜨리는 바위덩어리에 기력이 꺾여 항복함으로써 그동안의 공적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공을 탐내는 자는 멸망하고 어둠을 자랑하는 자는 잃는다. 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매잡이 노인은 말하길 천년 역사에서 사냥을 아는 사람으로는 오직 한 광무제와 송태조가 거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매사냥과 직권의 역학 관계를 설파한 매잡이 노인은 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내가 훌륭한 선생들에게서 듣고 전기에서 역사를 살펴본 것은 이와 같다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노인의 질문에 군자는 길게 한탄하며 말했다. 옛날에 포정은 현자이지만 소 잡는데 은둔했고 윤편 씨는 현자이지만 수레바퀴를 깎는데 은둔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현자이지만 오직 매기르는데 은둔하시는군요. 군자는 노인이 현자임을 간파하고 자신의 무릎을 쳤다. 또한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르면 원하는 것을 잃고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진 것마저 잃고 만다는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 글은 18세기 유학자 강제항의 문집 입제유고에 있는 양자서를 다듬어 각색했습니다. 고전, 명수필, 원수이면서도 서로 필요한 까닭, 누른, 이광정. 옛날 어느 집에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후 그 집에 사는 쥐들은 모두 고양이를 두려워하여 함부로 나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굶주린 쥐들이 고양이 없앨 방도를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쥐가 나서서 고양이를 없애는 일은 어려우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리 피할 수 있잖소. 대단한 묘안인 듯 우쭐하자 그 말을 들은 늙은 쥐가 탄식했습니다. 늙은 쥐는 비록 사람에게서 방울을 훔친다 한들 어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지. 게다가 사람은 날쌘 도둑도 막아내는데 한낱 쥐들이 방울 훔쳐가는 일을 막지 못할까. 방울을 달려다가는 제대로 시도도 못하고 죽게 될 거야. 늙은 쥐는 차라리 앞선에서 무궁무진한 도토리를 주워 먹고 산다면 비록 구차하겠지만 굶주리지는 않을 거라며 그리로 옮겨가자고 했습니다. 늙은 쥐는 계속 말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양이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 고양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를 가끔 잡아먹어 공을 인정받는 거야. 우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고양이의 공도 없어지겠지. 다른 쥐들이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자 늙은 쥐가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믿고 우리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말일세.
다시 말해, 우리는 고양이를 방패 삼아 누추한 곳에 숨어서 사람의 곡물과 음식을 훔쳐먹으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거라네. 불완전하나마 우리는 고양이 덕분에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셈이지. 그러면서 늙은지는 만약 고양이가 죽을 경우 자신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여있던 쥐들은 늙은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쥐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곡물을 훔쳐먹었고 그 과정에서 쥐 여러 마리가 고양이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하여 쥐들은 고양이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저 왼수. 죽었으면 좋겠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가 그만 개에게 물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들은 드디어 원수가 죽었다며 기뻐했지만 늙은지는 홀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쥐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원수인 고양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는 거요? 그러자 늙은지는 쥐들을 돌아보면서 매우 답답하다며 크게 한숨 쉬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안심한 채 담벼락에 구멍을 내고 책을 갉아먹고 의복을 더럽히고 음식을 훔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에까지 손을 대겠지. 다른 쥐가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자 늙은지는 고개 저으며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성질이 화를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양이 때문에 도둑질을 제대로 못했는데 고양이가 죽었으니 화가 닥칠 게 분명해. 말을 마친 늙은지는 자기 가족을 이끌고 깊은 산으로 떠났습니다. 다른 쥐들은 늙은지의 행동을 비웃으며 마음 놓고 집을 돌아다닐 뿐 아니라 담벼락도 뚫고 책도 갉아먹고 의복을 더럽히고 음식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그야말로 쥐들의 천국이었고 쥐들이 꺼리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내 집주인은 쥐들의 소행을 참지 못해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뒤 쥐구멍을 파고 그 앞에 불을 질러 연기를 피우고 뜨거운 물을 쥐구멍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날랜 고양이를 구해다가 쥐구멍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결국 쥐들은 달아나다가 고양이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만 산으로 빛이 난 늙은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원수대하듯 극단적인 양상입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필요한 존재인데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려 합니다. 하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협의나 협상이 사라진 채 정적을 무시하고 없애려고만 합니다. 무조건 비난이 아니라 잘한 일은 인정하고 잘못한 일을 비판하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합리적 정치가 아쉽습니다. 고전, 명수필, 별난, 관상술, 이규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관상쟁이가 있었다. 그는 관상에 관한 책을 읽지 않고 예부터 전해온 관상법도 따르지 않고서 이상한 술법으로 관상을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별난 관상쟁이라고 불렀다. 초기에는 용하다는 소문이 났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리들과 남녀노소 모두 다투어 찾아가거나 모셔다가 저마다 자신의 관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의 관상술이 기이했다. 한 번은 부귀하게 잘 살고 몸집이 뚱뚱한 사람의 관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 몸이 매우 여였으니 당신만큼 천한 이가 없겠소. 다음에는 가난하게 살며 몸이 마르고 낯빛이 창백한 사람의 관상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몸이 살쪘으니 당신만큼 귀한 이는 드물겠소. 또 장님의 관상을 보더니 눈이 밝다고 말하고 민첩하고 잘 달리는 사람에게는 다리를 절어서 걸음을 못 걷는다고 하고 얼굴이 예쁜 부인을 보고는 아름다움과 흉함을 모두 지녔다 하고 평소 너그럽고 어질다고 평가받은 사람의 관상을 보고는 만인을 해치는 사람이라 하고 매우 잔혹한 사람을 보고는 만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가 관상을 보는 방법이 대부분 이와 같았는데 길흉화복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모와 행동 거지를 살핌이 모두 반대였다. 그리하여 기분 나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별난 관상쟁이를 사기꾼이라고 떠들어대며 잡아다가 거짓말한 죄를 다스리려고 했다. 이때 이규보가 만류했다. 이규보는 고려 무신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관리였는데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말이란 처음에는 어긋나지만 나중에 가서 맞는 것이 있고 겉으로는 그럴듯 싶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 사람도 눈이 있는데 어찌 살찐 자, 여윈 자, 눈이 먼 자를 몰라 보고서 살찐 자를 여위였다고 하고 여윈 자를 살쪘다고 하고 눈이 먼 자를 박다고 했겠는가. 이 사람은 기이한 관상쟁이임이 분명하니 내가 직접 살펴보리라. 이규보가 이처럼 말하니 모두 물러섰다. 이규보는 목욕제계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관상쟁이가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에 다른 이들을 모두 내보낸 뒤 이규보는 관상쟁이에게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그대가 아무의 관상을 보고 어떠어떠하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 관상쟁이는 자세를 고치며 대답했다. 대개 부귀하면 교만하고 남을 능멸하는 마음이 자라나 죄가 쌓이므로 하늘이 반드시 뒤엎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죽도 제대로 못 먹게 되므로 여일 것이고 장차 몰락하여 보잘것없는 필부가 될 터이므로 천해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빈천하면 뜻을 겸손히 하고 자기를 낮춰 반성하고 노력하게 되니 고진감래라. 이는 배불리 먹을 조짐이 있으므로 살찔 것이며 장차 부귀를 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규보가 귀 기울여 듣자 관상쟁이는 자신의 관상 철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눈은 요염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을 엿보아 가까이 하고 진기한 것과 보기 좋은 물건을 탐내며 사람을 변화시켜 혹하게 만들고 왜곡시킨다. 이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오욕에 이르게 되니 이는 바로 어두운 것이다. 오직 눈먼 사람만 그런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해 몸을 온전히 하고 욕망을 멀리하므로 어진 이와 깨달은 이보다 나으니 그래서 장님에게 박다고 말했다. 또한 민첩하고 용맹을 숭상하고 힘이 넘치면 무사람들을 능멸하니 마침내는 자객이나 간사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다가 붙잡혀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목에는 칼을 쓰는 신세가 될 것이니 민첩함을 과신하는 이에게 다리가 저려서 걸음을 못 걷는다고 했다. 자고로 미색이란 음란함을 좋아하고 사치하며 교만한 자가 보면 옥구슬처럼 예쁘지만 언행이 바르고 순박한 사람이 보면 진흙덩이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미인에게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어진 사람은 그가 죽을 때 그를 믿고 의지하던 백성들이 마치 어머니를 잃은 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고불고하므로 만인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했다. 반면에 잔혹한 사람은 그가 죽을 때 거리마다 기뻐서 노래하며 돼지를 잡고 술을 마시며 웃느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자도 있고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치는 자도 있을 터이므로 만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별난 관상쟁이가 이처럼 속뜻을 밝히자 이규보는 깜짝 놀라며 감탄했다. 과연 내가 짐작한 바와 같구려. 당신은 진짜 관상쟁이이고 당신의 말은 명심해 둘만하오. 어찌 겉모습에 따라 귀한 상을 말할 때는 거북무늬의 무속불이라 하고 나쁜 상을 말할 때는 벌의 눈에 승냥이 소리라 하여 왜곡에 얽매이고 평범한 예를 따르며 저 잘난 체하는 무리에게 비하겠소. 이규보는 관상쟁이에게 덕담하며 자리를 일어섰고 집으로 돌아와 이상자대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다라는 뜻이며 이규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별난 관상쟁이를 통해 어질고 착한 이는 복을 받고 부정하고 악한 이는 벌받게 된다는 진리를 새삼 강조했습니다. 이 글은 동국 이상국집 제20권에 수록됐습니다. 고전 명수필, 중국 간다고 우쭐하기에. 만리장성 남쪽, 오령 북쪽에 세운 나라를 중국이라 하고
요하, 동쪽에 세운 나라를 동국이라고 한다. 동국 사람이 중국에 유람 가게 되면 모두 감탄하고 자랑하며 부러워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른바 중국이 어째서 가운데가 되는지, 동국이 어째서 동쪽이 되는지 모르겠다. 대체로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정오다. 그러니 정오부터 해가 뜨고 지는 시각까지의 시간이 같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동서의 가운데일 것이다. 북극은 땅에서 몇 도쯤 높이 나오고 남극은 땅보다 몇 도쯤 낮게 들어간다. 그러니 그 전체 거리의 절반만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남북의 가운데일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동서남북의 한가운데라면 어디든 중국이 아닌 곳이 없으리니 어디가 이른바 동국인가? 어디를 가든 모두 중국이라면 어디가 이른바 중국인가? 그렇다면 중국이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과 탕임금과 같은 성군들의 정치가 있는 곳을 중국이라 하고 공자, 안자, 자사, 맹자의 학문이 있는 곳을 중국이라고 한다. 이러할진대 오늘날 중국을 중국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성인의 정치와 성인의 학문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미 배워서 옮겨와 버렸으니 굳이 다시 먼 곳으로 가서 구할 필요가 있는가? 오직 밭에 씨를 뿌리고 심는데 편리한 방법이 있어 오곡을 무성하게 함이 배울 만한데 이는 옛날에 훌륭한 관리들이 남긴 혜택이다. 문사와 예술에 해박하고 고상한 능력이 있어 비속하지 않은 것이 배울 만한데 이는 옛 명사들의 여운일 뿐이다. 지금 중국에서 더 취할 만한 것은 이런 것들 뿐이다. 이 밖에는 강하고 사나운 기풍과 음란하고 교묘하며 기괴한 기회들이라 현재 예의와 풍속을 타락시키고 사람 마음을 방탕하게 만드니 이는 선왕이 애쓰시던 바가 아니다. 무슨 볼 것이 있겠는가? 나의 벗해보가 사신의 명을 받아 청나라에 가게 됐는데 중국에 논일게 되었다 하여 잠옷 우쭈라는 기색이다. 그래서 내가 중국 동국에 관한 설을 지어 그것을 꺾고 또한 이처럼 권면한다.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이 중국으로 떠나는 친구 한치웅에게 지어준 송별사이며 민족적 주체성에 대한 깨우침을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